옛날의 사랑 얘기를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네. 그러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 작가와의 만남 오프닝으로 백일석 회장님과 최성자 시인님의 색소폰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연주 잘 못해요. 오늘 이분이 지금 축하해드리려고 많이 안 계시거든요. 가슴으로 드릴게요. 박수 치면서 집에 가 계신 것 같아요. 춤추러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힘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네. 아이고. 네. 멀리서 또 와주신 김건희 시인님께 감사드리고요. 달빛 문학회 그리고 또 여러 지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은 소개해드릴 분이 있으신데요. 김건희 시인님과 함께 오신 박상호 선생님이시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시인님하고는 그 행복한 책 읽기 수업에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네. 키 크고 잘생기셨죠? 네. 너무 좋아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달빛문학회 최문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작가의 만남 기획하면서 저희가 김건희 시인님을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거기에 홈케이크에 응해주신 김건희 시인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달빛문학회라는 이름도 제대로 생기지 않았을 때 김학원 교수님이 누가 천년이한다고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난생 처음 시인한테 사인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선생님이 시인님 이집 굉장히 기를 받았는데, 그 전에 교수님이 당신이 승리의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라고 그래서 분명히 사기치나 전혀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지 않아. 내가 이제 김건희 시인님을 뵙고 조금 믿을 수 있겠다. 당신 제자라고 그러시기는 해. 그렇다면 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사실 그래서 감회가 조금 더 새로워요.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문법이나 뭐 이런 정도로 배울 때라서 사실 이제 주변에 제가 살아온 사람이 글 쓰는 분이나 뭐 시인 이런 분들이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신기하게 좀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 바람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회원들 중에 등단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은 분이 등단하셨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달빛문학 회원들이 우리 김건희 시인님처럼 5년, 10년 후에 작가와의 만남에 초대받는 그런 시인님들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록이 짙어가는 계절에 김국민 시인님의 작가와의 만남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을 열고 뜻을 같이 하고 좋은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표현이 다소 지나칠지도 모르겠지만 김남권 교수님과 함께하는 달빛문학회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좋아서 글을 쓰지만 좋은 글을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해서 우리 김건희 시인만큼만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니라서 더 친숙하고 반가운데요.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그럼 오늘 작가와의 대담을 시작하기 앞서 김건희 작가님의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시인님은 2016년 월간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와서 첫 시집 달의 발자국, 냉장고를 먹는 기린, 팔랑,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을 너에게 줄게, 아픈 손으로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와 동시집 꽃잎 먹는 달팽이, 와리의 잠꼬대를 출간하셨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빨간편 교원에서 그 꽃잎 먹는 달팽이 동시집에 실린 비오는 날 동시를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디지털 서비스에 이용하겠다고 허락 요청이 갔다고 합니다. 축하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작가님. 네, 좋은 소식과 함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다 한 번씩 뵀던 분들이어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마이크가 없으면 말을 잘 못해요. 뇌 울렁증이 있어서 뭘 이렇게 들어야지 말을 하는데 오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냥 좀 편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달 시인님께서 질문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거 3시간짜리 큐시트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냥 저는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대답을 잘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2015년에 글을 쓰게 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첫
처음 시를 쓴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개나리를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저 개나리가 노란색이었다가 갑자기 연두색이 되지? 그게 너무 신기해서 개나리가 옷을 노란색 옷에서 연두색 옷을 갈아입는 멋쟁이라고 이런 시를 처음 썼어요. 8살.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도 글을 쓰고 중고등학교 때도 책을 안 읽고 혼자 계속 시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사랑 시만. 누구 오빠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가요? 막 이런 거를 쭉 그렇게 이제 쓰다가 대학 때도 공문 전공을 하면서 그때도 글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그 썼던 글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철이 들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글을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한 석 달만 지나도 이렇게 꺼내서 보면 막 이렇게 되잖아요. 다 불태워버려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걸 정말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15년 동안 글을 하나도 안 썼어요. 정말. 그래서 아이들만 키우다가 이제는 정말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순간이 왔을 때 다시 썼으니까 공백이 15년이긴 하지만 글은 40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참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이 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거나 본격적으로 다시 글을 쓴 거 올해로 꼭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좀 되게 뜻깊은 시간이고 내년에는 등단 1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게 바로 또 어떻게 보면 10년 정리하는 날이 되겠다. 네, 그런 날 또 함께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김남원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로 선생님 원래 신앙송 수업을 하셨었는데 저가 좀 되게 무모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신앙송 수업에 가서 선생님 제가 시를 써서 이제 가져올 텐데 한번 봐주시겠냐고 하니까 이 사람은 뭐지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용감하게 그때가 5월 막 6월 요때쯤이었어요. 가서 연말까지 제가 100편 써올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실래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기가 막혔겠지. 100편이 집 애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세요 뭐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12월에 눈이 올 때쯤 100편을 조금 넘는 그걸 들고 갔어요. 그래서 39살 되는 어느 날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나는 40살에 등단을 하고 시집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왜냐면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세월 글을 쓰고 싶었고 그걸 못한 세월이 많았고 그래서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그때는 이제 때가 됐던 것 같아요.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또 김남원 선생님한테 저는 40살에 등단을 하고 시집을 내겠습니다.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또 선생님 그러세요 또 뭐지? 얘는 뭔가 그래서 1년 동안 시를 한 500편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에서 2편 정도를 썼어요. 그때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 시집 그 시를 가지고 그 중에서 10편을 추려서 아까 그 말한 월간시 거기에서 이제 당선이 됐고 거기서 추린 시 중에서 달의 발자국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근데 또 김나원 선생님 얘 봐라 얘는 뭐지 하셨는지 갑자기 강원문화재단 그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또 선정이 돼서 그러면 그 아까 써놨던 말씀드렸던 500권 중에서 좀 또 남은 시들을 또 추려서 두 번째 시집을 내서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 간의 간격이 7, 8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2권을 낸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강원문화재단 지원 사업이 생애 첫 지원 그리고 5년이 안 된 작가들이 받는 신진예술인 지원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 안 전문예술인 지원을 하라고 해서 저는 몸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용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하나도 다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냥 너무나 아무것도 문학이 뭐 이런 걸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용감하게 그냥 나는 글을 쓰고 싶어서 썼고 시인이 되고 싶어서 그냥 등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고 시집 내야지?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게 다 너무나 용감하게 했는데 오히려 시집 2권을 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지? 어떡하지? 큰일 났다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세 번째 시집부터는 좀 어려워졌었어요.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네. 질문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그 질문의 대답이 또 나와가지고 제가 좀 당혹스럽네요. 그거라고 했어요. 네. 오늘 오시는 길은 좀 어떠셨는지. 아, 네. 너무 예뻤어. 오늘 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하늘도 너무 예쁘고 저희 정선을 거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네, 소풍 옆에 계신 분이 멋있어서 네, 그렇죠. 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운전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장거리 운전 잘 못하거든요. 아. 네. 면허는 따놓고 장롱속에 있다가 재작년부터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평창을 벗어나는 걸 잘 못해요. 네. 평창 안에서만. 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던 이야기 나누면서 시인님의 작품을 또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질문.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김남권 시인님의 첫 번째 제자로 등단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어쩌다가 그렇게 고약한 분을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단지 현상 수배범이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여기 다 전단지에 걸려. 네. 현상 수배범. 아, 그러셨군요. 상금 타러 갔다가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아, 뭐 부가 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저는 그때 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됐을 때예요. 근데 사람이 3년 산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3년이 채 안 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고 저희 어머니는 계속 기다리셨어요. 딸이 언젠간 작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인터뷰 준비를 맨날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딸이 이제 나중에 정말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되면 딸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뭐 어렸을 땐 어땠나요? 뭐 이런 그거를 해서 어머니는 항상 인터뷰 준비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그때 조금 습작 같은 거 시가 아니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읽어드렸더니 너는 어렸을 때도 글을 되게 잘 썼고 지금도 너의 글은 너무 좋아서 아마 사람들이 네 글을 읽으면 되게 좋아할 거야 하면서 꼭 너는 되게 좋은 작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결혼 전에 썼던 모든 작품을 다 태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어머니가 김혜수 김혜수 사진이 그려진 연습장 하나를 주셨는데 거기에 약 20편의 동시가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동시가 있었어요. 엄마 그거 안 버리고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작가가 못 되고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죄송하고 뭐 막 울기만 하고 하다가 나 이제는 안 되겠다. 엄마 하늘에서라도 보시겠지. 나는 꼭 글을 써서 작가가 될 거야를 하고 있는데 전단지에 신앙송 수업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송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 프로필에 시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가서 시를 한번 내가 쓰는 계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 다짜고짜 신앙송 수업에 가서 네. 제가 시를 써서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희 스승님도 사실 좀 건강치 않은데 기자님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네요. 네. 그동안 그 작가로서 글쓰기와 독서 활동, 강사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고 계신지. 네. 저는 이제 책 읽기 강의를 처음 한 게 아니라 한자 강의를 처음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고 집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나 생각해 보니까 한자 자격증을 따는 건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1급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아동 한자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이걸로 강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나는 작가가 되고 글을 쓰고 이런 사람인데 그럼 좀 관련된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18년도부터 책 읽기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쓰기, 책 읽기 뭐 이런 걸 해서 뭐 문집 발간도 같이 하고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아이들하고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 같이 시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평창군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뭐 환경이나 뭐 또 그런 지구에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식하게 두 권을 내고 나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를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내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했을 때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도 있고 이름을 날리는 작가가 되는 것도 있고 등등등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때 선택한 건 그거였어요. 10,000권의 책을 내보자. 10권의 책을 1,000권씩 내면 10,000권이 되더라고요. 계산이 맞나요? 산수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10년 후에 10권의 책을 내서 10,000권을 찍으면 10,000명이 책을 읽으면 이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내 글을 읽고 뭔가 위로를 받거나 삶의 어떤 그런 빛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럼 나의 목표는 그것으로 하자라고 생각해서 그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 시집 5권, 동시집 이렇게 7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동시집과 시집 원고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9권의 시집 올 8월이 되면 이제 9권의 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동시집 원고 하나는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 되면 10년이 되고 정말로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10권의 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해놓고 달렸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나. 쉽지는 않았어요. 1년에 한 권씩 책을 낸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등단하셔서 매년마다 한 권의 책을 계속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도 제자들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김남권 선생님처럼 고약하신 분 말고 또 기억에 남는 제자나 뭐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예, 저 선생님 맨날 그러셨어요. 야, 너랑 똑같은 제자 만나라. 왜냐면 저는 말을 되게 안 듣는 제자였던 게 글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야,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뭐 해봐 이러면 싫어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막 이 단어를 넣어봐. 이거 김남권이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답답하시니까 너 똑같은 제자 만나라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제 제자분들은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다 저를 막 자식처럼, 왜냐면 또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자식처럼 돌봐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분들이라 그런 일은 거의 없었는데 재미있게 저랑 동갑인 분이 계세요. 이번에 등단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10년 만에 제자를 등단시켜서 그것도 되게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그분 저랑 동갑이고 아이들 나이도 이렇게 하고 해서 되게 친구처럼 잘 지내요. 그런데 친정엄마처럼 보살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오신 선생님은 최초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제자예요. 정말 다 제가 왜냐면은 되게 그 시골에서는 되게 젊은 나이로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최초로 젊은 분이 제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경 쓰였어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막 부족하거나 이래도 다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는데 저보다 더 어린 분이 이제 인생의 후배가 저는 선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엄청 신경 쓰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두 분을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김남권 스승님께서는 너 같은 제자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네네. 저희들에게 한 말씀이랑은 좀 다르네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네. 저희들한테는
김곤희 시인님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아 예, 그러세요? 늘 첫째자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열심히 한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도 김곤희 시인님처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책을 낼 수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으시죠, 교수님? 막걸리 하고 들어가셨을 때 네. 그거 맞아요? 그래서 수다들 말로 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는 그좀뭐 격려 내지 뭐 동기부여 이런 말씀으로 김곤희 시인님을 많이 칭찬을 하셨던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네.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김군이라든가 김모나라든가 또 한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요? 네. 지금까지 7권의 책을 내셨고 또 올해 이제 2권의 네. 책을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네. 가장 애착이 가는 신화 혹은 시집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첫 네. 시집이죠. 아, 네, 첫 시집이 제일 기억에 안돼 다 있었어서. 네. 네. 처음 시집을 낼 때를 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그냥 낼 때마다 또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 의미가 다르고 그리고 점점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시집은 어떡하지를 항상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왜 그 다음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를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집 제목을 정할 때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않았으면 너에게 줄게 제목이 좋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되게 이제 힘들었어요. 그 다음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도 원고를 넘길 때 이번에는 가장 많이 퇴고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못 보내겠는 거를 넘겨야 되는데 잠깐만요. 막 며칠만 더 주세요. 막 다시 보고 막 이걸 어떻게 시집을 내지 막 이걸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이거지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를 쓰신 지 지금 10년 되셨고 또 7권의 시집과 동시집을 내셨는데 그 정도 되시면 그런 고민이나 이제 걱정은 이게 접어두셨을 것 같은데 또 여전히 또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처럼. 그게 저는 처음 이제 시쓸 때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시를 보는 눈하고 쓰는 능력은 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시를 이건 좋은 시야 뭐 이렇게 써야 돼 이거는 아는데 내가 못 따라가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를 보는 능력만큼 그 눈만큼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시를 보는 눈은 앞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처음에 시 쓸 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시는 이만큼, 내가 쓸 수 있는 시는 이만큼. 이것만큼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상국 선생님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이상국 선생님은 40년? 50년? 되신 분인데 어느 날 이번에 원고를 넘겨야 되는데 나 6개월째 살아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이? 저렇게 평생 정말 40년 50년 쓴 선생님이 6개월째 못 넘기고 서랍에 있다고?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됐다 이거다. 왜냐 어차피 이거 가져가야 될 숙제다. 그렇다면 이거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받아들이고 최대한 갭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지 이걸 똑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모쌤이 너가 그런 눈을 갖고 있다는 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갭이 생기고 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가 시를 보는 눈과 쓴 능력이 똑같아져서 네 시가 좋게 보일 거고 그러면 거기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 너의 시는 발전하지 않을 거지만 네가 시를 보는 눈이 네가 쓰는 능력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건 그만큼 네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니 그걸 괴로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여러분 다 너무 괴로우시죠? 그거는 시를 쓰는 사람의 그냥 영원한 숙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문제인 거예요. 왜냐? 너무 잘 썼어 이러면 그건 문제죠 오히려. 네, 그건 오히려 문제죠. 네. 시인님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마음의 위로가 좀 되네요. 그쵸, 위로가 많이 되네요. 되네요. 저도 좀 위로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번의 시집과 2번의 동시집을 수간하셨는데 시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집 달의 발자국에 나비와 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이 시에서는 벌레가 달빛을 품은 나비가 되고 또 사람은 벌레가 되면서 시선과 존재가 교차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존재라는 것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내면의 변화 속에서 또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메시지가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나비의 날개짓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어떤 벌레의 희망처럼 읽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 시를 쓰게 된 계기나 또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풀이할 시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저는 그냥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나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난 뭔가 꿈이 있었고 내 인생에서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계속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때였는데 되게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 속에 그 대상은 이제 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기를 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너는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셔서 뭐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진짜 되게 자존감이 거의 바닥을 찍었었을 때라. 네.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요즘에 또 굉장히 또 그 유행하고 있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렇죠. 그 노래의 좀 많이 원조가 통하는, 아닌가, 많이 통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되게 하는 시였습니다. 같은 시집 속에 그 마지막에 별수저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다이아몬드 수저하고 별 수저가 나란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엄마 나는 무슨 수저예요? 라고 묻는 아이에게 어떻게 망설이지 않고 다이아몬드 수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아이는 또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저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나 이달이라는 존재도 어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면서 또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하기에 맞다,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고 나는 두 개의 다이아몬드 수저가 또 더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깨가 좀 으쓱해지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시인의 수저는 별 수저다. 너무 뜨거워 입을 대기도 하고 가끔 입안에 남아있던 별가루가 시를 읽을 때 떨어지기도 하는 이라는 그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 마치 고통 속에서 반짝이는 어떤 자대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 작가님께 시한 그렇게 무심한 일상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빛 같은 존재인지 또 별가루가 시가 되는 그 과정은 작가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시는 제가 좋아하는 공광규 시인의 결국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거기서 모티브가 좀 옮겨진 시인 것 같고, 저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나는 글을 쓰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재밌어서도 아니고 작가가 돼볼까? 뭐 이런 느낌보다는 나는 글을 쓰지 않으면 죽겠다. 왜냐면 저는 학창 시절 계속 그 힘들거나 뭐 이런 고민 이런 것들 다 글을 쓰면서 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의 숨이에요. 그 글을 쓰지 않으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10년 동안 못 쓰니까 점점 병들어가는 거야, 제 영혼은. 그래서 난 이젠 죽겠다. 어딘가에서 그런 강의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글은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 쓰는 거예요 라는 문장을 이렇게 접하고 이거 맞는 것 같다. 나는 지금 이제 쓰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쓰게 됐고, 시는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것이었죠. 것이었는데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즐겁지 않은 순간이 왔어요. 정말로. 이게 한 몇 년쯤 직업이 되니까 즐겁지 않은 순간이 진짜 왔었어요. 막 스트레스인 거예요. 글을 읽는 것도 스트레스, 쓰는 것도 스트레스, 또 책 읽기를 하니까 저는 책 읽는 게 너무 좋았고 즐거웠는데 책 읽는 것도 스트레스, 막 심지어 뭐 영화와 함께 책 막 이런 수업을 하니까 영화 보는 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살지? 나는 영화 보고 책 보고 글 쓰고 이게 나의 그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근데 또 그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또 네. 요거를 또 초월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거를 딱 넘어서는 순간이. 그때까지는 되게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좋아하는 일 직업으로 사는 게 괴롭다고 하는데 이게 맞구나. 또 넘어서니까 또 즐거운 순간이 오긴 하는데 아무튼 저한테 그런 시가 들었어요. 들으시면서 좀 앞으로 아마 그런 순간이 오시면 그 김문희 시인에게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조언을 좀 아니 근데 받으시거나. 다 오실 거예요. 다 네. 겪으셨을 거예요 이미. 예. 네. 아마 겪으셨죠? 네. 네. 혹시라도 또 한 번에 그런 고난이 닥치면 네. 김문희 시인에게 네, 연락해서 010-3544-5844 나오셨죠? 네. 그래서 한번 또 도움을 받아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먹는 길인 두 번째 시집에 실린 시가 저한테는 좀 각별하게 다가왔는데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다 이거 왜 큐시트를 계속 보시죠? 눈돌 때까지 진짜하려고요. 아니 근데 안 보여요. 노안이 와서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안 보이게 안 지금 보여요. 보니까 네, 안 보여. 그냥 이렇게 시선만 그쪽으로 두는 거 노안이 와서 안 보여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안 보이는데. 냉장고를 먹는 길이 두 번째 시집에 실린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시에서 그 멀리서 바라보다가 결국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가 환히 돌아보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래서 시 전체에는 깊은 구독이 흐르지만 마지막에는 또 환한 얼굴 또 자꾸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수밖에라는 구절처럼 어딘가 좀 따뜻한 정서나 은은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확인하고 연결하는 방식처럼 좀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에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그런 그 마음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질문을 되게 잘 만들어 오셨네요. 네. 저는 이제 15년 동안 이름이 없이 살았어요. 조한이 엄마, 뭐 누구 엄마 이렇게 하고 저희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신앙송 대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음 순서까지 저니까 호명을 하는 거예요. 8번 본명으로 근데 김곤이로 하겠습니다. 8번 김곤이 8번 그 이름을 듣는데 내 이름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신앙송을 하는지 몰라요. 하고 내려와서 진짜 막 풍처럼 울었어요. 내 이름이 있었네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왜 김춘수 시인이 그런 시를 했었구나 막 그런 것도 막 다 막 떠오르면서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저는 김곤이라는 필명을 쓰면서 이제 인생을 새로 살게 됐는데 그것도 참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 본명으로 살았을 때랑은 되게 다른 삶인 것 같아요. 김곤이 시인은 되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하고 싶은 글도 쓰는 작가로도 살았고 그래서 이름이 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좀 많이 불러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 되게 많은 사람 이름 부르는데 따뜻하게 불러야겠죠. 네.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 이름 자꾸 나도 불러주고 그렇게 살아요. 저희 달빛문학회 스승님이시기도 하신 김남곤 교수님이 필명을 지어주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필명 지어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필경 교수님께 받았는데 시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냥 제가 이제 부모님께서도 지어진 이름, 그동안 불리워졌던 이름 말고 또 시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은 각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훈희 시인이라고 자주 불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달 시인. 근데 그 별명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받았을 때? 처음에요? 네. 아, 노 코멘트. 들어봐요. 제가 누가 처음부터 다 감사하시고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은 너무 네, 요즘은 뭐나 그냥 칠수 있죠. 네. 아니 왜냐면 1억을 요구하셨거든요. 1억을 입금하라고 하셨어요. 입금 못했습니다. 아직. 언니처럼 살아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아니 그게 싸게 준 거지. 근데 고니가 무슨 뜻이에요? 백조야 백조. 아, 그냥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유가 목적이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맥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억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를 먹는 길이 그 시집을 읽다 보면 뭐 아버지, 어머니 나오고 아들, 딸, 뭐 가족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또 주변 인물들, 뭐 동물, 벌레까지 아주 많이 섬세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시의 끝에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시를 쓰는 뭐 여기 다 시를 쓰시는 분들이 앞에 계시긴 한데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 꼭 전하고 싶은 그 시인님만의 시선이나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고 있겠지만 시는 관찰과 상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보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자기가 이렇게 펼쳐 나가는 거고 그리고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을 주고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인의 깨달음을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이 시집인데 저는 이렇게 평범하게 보던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매지가이처럼 뭐가 이렇게 탁 떠올라요. 그게 이미지가 됐든 아니면 어떤 문장이 됐든 아니면 이치가 됐든 그렇게 떠오르는 것들을 잡아서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그렇게 떠올리려고 하면 많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시에서 이창동 그 대사들을 막 보면 계속 보라고 하잖아요.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는 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이치를 예를 들면 사과를 봐도 거기서 영화에서 인용된 것처럼 사과를 봐도 그냥 이 사과네 동그란 애 빨간 애 맛있는 애가 아니라 이 사과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사과가 처음에 꽃이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꽃이 피기 전에는 어땠을까? 이 사과 옆에 있는 울어주던 새는 어떤 마음으로 울어줬을까? 이 사과꽃을 이렇게 흔들던 바람은 뭐였을까?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생각하는 마음 그게 시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역시 그 훌륭한 스승님의 훌륭한 제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저희들도 수업 때 네네. 시인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러면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또 혹시 이제 제발 좀 관찰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사는 곳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에밀리 디킨스처럼 계속 거기만 돌아다니고 진구면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25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보는 게 나중에는 사람이 그렇지 않나 25년 동안 같은 그 면에서만 산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정말 벌레, 돌, 풀뿌리 하나까지 보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넓은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볼 때 못 봤던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정된 공간을 봐야 되니 정말 세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안타깝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 쓰는 거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서 더 자세히 깊게 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좀 시선을 넓게 돌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 돌아다니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여기 영어도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넓은 곳에서 보는 시선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한 곳에서만 살았던 시선으로 시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막 벌레 쓰고 있고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뭐 여기 원주에서도 오셨고 또 영월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또 벗어난다는 게 또 뭐 어디 멀리 옮긴다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또 진구에 또 25년 또 계셨고 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진구에서 또 좋은 일 있으실 때 꼭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서 공부 배우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2집 출간 이후에 2019년에 그 팔랑이라는 3집을 출간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팔랑 시집은 무엇보다도 저는 시인의 말이 저 인상 깊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저기 오신 분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도 괜찮겠죠? 네. 누구 지목하려고 그랬는데 읽고 싶으신 분?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크게. 네. 팔랑이라는 시집 그 시인의 말입니다. 세 번째라는 말은 설레는 말입니다. 한두 번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말. 세 번째 시집을 내는 일은 설레는 일입니다. 시를 쓴다는 말은 아픈 말입니다. 손으로 막아도 새어나오는 햇살처럼 슬픔이 빠져나오는 말들. 바람에 떠밀려 고개를 내민 먼지 뭉치처럼 아픈 말들입니다. 가로등이 만나면 길이 되고 어둠이 모이면 별이 됩니다. 세 번째, 달빛을 모아 시집을 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습니다. 2019년 8월 셋째 날 김보리라고 쓰셨습니다. 제가요? 저는 이 시인의 말에 그 한 편의 시로 되게 깊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집 속의 시를 읽으면서 어떤 깊은 슬픔 속에서도 어떤 명랑함이나 그런 또 순수함도 또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 많은 시 중에서도 또 오줌소리라는 시, 네. 그 여성이 겪는 그 신체적 변화나 나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안에서의 존엄이라든가 또 수치심, 그리고 해악과 체념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풀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너무 솔직함에 사실 좀 웃음이 나다가 어느 순간 좀 뭉클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 너무 적나라하면서도 또 진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시인님께서는 달빛 시방송회도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도 달빛 신화송에는 제가 네. 이제 행복한 책 읽기로 이렇게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작가님께 직접 오줌소리 낭송을 좀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거절할게요. 이 시는 네. 제가 어디 연수를 갔는데 네. 환갑 넘으신 그 선생님이 같이 한 방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변을 보고 나오니까 갑자기 아이고 좋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화장실 갔다는데 왜
나이 들면 네. 소변을 봐도 이런 소리가 안 난다 이러면서 부럽다 막 이러시는 거죠. 그럼 어떤 소리가 나요? 하니까 이제 막 이 시 속에 있는 막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서 그런다고? 이랬는데 나중에 또 어떤 분이랑 화장실에 갔는데 역할을 이렇게 쓰시고 나오면서 이분도 나이가 되게 많이 아이고 부럽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하게 되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여자들 막 이렇게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신체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막 그러면서 엄청 그게 되게 서러웠잖아요. 사실 꼭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아 이게 참 되게 서러운 것이구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힘 주어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한번 일단 읽지 마요. 알겠습니다. 제일 위기 회장님 이걸 하세요. 아니 읽지 마요. 최문기 회장님 아니야. 추측보다 추측하지 마. 아니야. 아니 싫어하시는데 왜 이러는 아 제가 읽을게요. 아이 그럼 제가 읽을게요. 제가 사회자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굳이 이 시를? 오줌 소리 김건희. 네. 한랑 28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짚어주실 수가 없네요. 여자가 나이 들면 서러운 것 중에 오줌 눌 때만 한 게 없다. 소녀들은 팬티를 내리는 게 부끄러워 오줌발 떨어지는 소리에도 화들짝 찍 어머나 어머나 하며 쏴 꽈르릉 화하고 폭포처럼 급히 쏟아내는데 나이가 들어 아무렇게나 앉아 쉬할 정도가 되면 아이 참 시 호홍호홍 하며 쪼르르 쪼르르 쫄쫄 냇물처럼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어디 가서 엉덩이 보일 일이 없어지는 나이가 되면 그놈의 것도 시원찮고 이놈의 것도 시원찮아져서 흐어헐 똑똑 흐어하 안개처럼 흐물흐물 번져가는 것이다. 여자가 나이 들면 서러운 것이 오줌 눌 때뿐이겠는가 마는 시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21이라고 한 사람은 이대시. 그래요? 아니 공감은 되게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네 정말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작가님에게 여자로서 또 한 해 한 해 더해지는 건 또 어떤 의미인지 또 오줌 소리 아까 쓰게 된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작가님에게 여자로서 한 해 한 해 더해지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그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뭐 출산할 계획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출산을 안 하면 여자로서의 뭐 이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현빈 좋고 뭐 요즘에 선재 없고 튀어 선재도 멋있고 막 이렇게 아직도 막 설레고 그래요. 정말 보면 막 사랑하고 싶고 막 꽃이 막 피면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래서 아마 저는 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몸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마음 따라서 또 몸도 그러니 그래서 뭐 크게 서러울 건 없는데 단지 노화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은 루테인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이던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만큼 서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노안이 왔을 때 정말 청천벽력 같았고 막 부정하고 싶었어요. 말도 안 돼. 막 이런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도 안경을 챙겨는 왔는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너무 제일 서러운 것 같아요. 이게 눈이 달라진다. 네, 선명하지 않아서 세상에.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또 흐린 눈으로 봐야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흐린 눈으로 보는 게 또 좋을 때도 있다.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어떤 날은 저도 안경을 쓰는데 오늘 안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선명하게 보일 때가 좋은 날도 있는데
좀 흐릿하게 보고 싶은 날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나는 저는 정말 아직도 23살 그 마음속에 나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면 막 누구세요? 막 이렇게 사진 셀카 찍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저는 정말 아직도 그 청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기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다 이렇게. 네, 그리고 아까 그 인사 말씀 하실 때 그 아무도 손대지 않는 아침을 너에게 줄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4번째 시집이죠. 네, 2021년에 출간을 하셨는데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시집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지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감탄했는데 한동안 저는 그 제목 표지만 들여다보다가 책장을 잘 넘기지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을 너에게 줄게라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깊은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또 읽으면서 저는 이제 한 사람의 또 독자로서 내가 이런 아침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 시집 제목을 어떻게 정하시게 됐는지 또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 오명이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아까 되게 밝고 명랑하고 사람들 만날 때는 항상 뭐 활기차고 사실 저는 A형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울증이 되게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저녁에 누우면 죽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가 않다. 그냥 이렇게 눈을 감아서 해도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죽는 방법 생각이 떨어지면 아플 텐데. 아빠 이런 거 있잖아요. 약 먹고 죽었다가 안 죽으면 어떡하지? 뭐 막 이렇게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이야. 막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또 아침이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막 그렇게 살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글을 쓰고 뭐 하고 이제 삶도 좀 바뀌고 뭐 그런 불고를 겪고 극복을 어느 정도 한 시점의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이다. 근데 그때 누군가에게 이 아침을,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런 아침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걸 빠져나와서 이렇게 딛고 일어섰으니 또 분명히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걸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반대로 누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줄 게지만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 두 가지 마음. 네. 저는 그 시집을 읽으면서 그런 아침을 너에게 줄게라고 이게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선물 받은 기분이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읽으시는 분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2023년 5집 아픈 손으로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또 출간을 하셨습니다. 네.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는 시로 시작해서 미안하다라는 시로 마무리되는데 총 85편의 시를 담으셨더라고요. 지금 입안 가득 달달한 향이 가득 번지는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그 시집 중에 창밖에 아카시아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 내용 중에도 또 거짓말을 모르는 도드리프라는 표현이 저는 참 인상 깊었었는데 시를 쓰실 당시 시를 쓰실 당시 어떤 상황이나 마음속 이야기가 있다면 또 어떻게 이 시로 이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 이렇게 빌라에 사는데 뒷베란다 창문 밖에 정말로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이제 계속 바라보는데
꽃이 피면 그 창문에 액자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차경이라고 하죠. 아, 이런 행운이 있나.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향기가 집으로 또 들어와요. 꽃이 필 때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진짜 뭐 내가 얘한테 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제가 이걸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묘목을 심은 것도 아닌데 난 어떻게 이걸 이렇게 거저었지? 되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그래서 계속 관찰하게 돼요. 이 나무를.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쓱 보고 마는 게 아니라 360을 관찰하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싹이 이렇게 잎이 새 잎이 나기도 하고 막 꽃이 피기도 하고 꽃이 또 지기도 하고 겨울에 막 눈이 그 위에 막 쌓이기도 하고 어쩔 땐 빈 가지로 있기도 하고 어쩔 땐 막 비닐에 막 엉켜서 막 어디서 날아온지 모를 막 비닐이 엉켜 있기도 하고 또 막 새가 울기도 하고 매일 그 나무를 관찰하면서 그 도돌이표 그런 또 똑같이 또 돌아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빌라에 살고 네. 계세요. 저는 좀 되게 네. 유심히 계속 봐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300 그리고 또 반대쪽 창문에는 대추나무가 하나 살거든요. 그 대추나무 계속 봐요. 지나가면 얘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아직 안 열렸어요. 잎사귀도 안 올라왔거든요. 대추나무는 계속 기다리는 거야. 너 언제 올라오니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그런 식으로. 아마 시인님은 걔네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아마 시인님을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저를 지켜봐주고 네. 저는 좀 그렇게 계속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피어있던 길도 계속 봐요. 안 폈을 때도 계속 봐요. 여기 코스모스가 있었는데 언제 올라오지? 뭐 이렇게 졌으면 어떤 모습으로 지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제가 아까 말 한정된 곳에 살다 보니 한정된 그 곳에 있었던 모습을 계속 봐요. 그러니까 벚꽃이 피던 길도 보통 사람들은 벚꽃이 폈을 때만 좋아하잖아요. 가서 경포에 벚꽃길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거기에 벚꽃이 폈을 때 막 길이 막혀요. 지나다니고. 근데 벚꽃이 피지 않았을 때는 이게 벚꽃인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계속 봐주는 거예요. 너 벚꽃이잖아. 꽃 없다고 아무도 못 알아주지 내가 알아봐준다? 막 이러면서 보고 막 그렇게. 그러면서 또 그 남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또 내 자신한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그렇기도 하죠. 사실 그렇죠. 아직 동시집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동시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와니의 잠꼬대를 그리고 2022년에 하늘처럼 웃는 날에라고 쓰셨더라고요. 꽃잎 먹는 달팽이 2권의 동시집을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동시를 처음 쓰시게 된 계기나 어떤 동시만의 매력, 또 동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살에 첫 동시를 사실은 쓴 거잖아요. 동시 작가로 시작한 거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연히 아이들의 언어를 계속 접하게 되고 그 말들이 사실은 너무 예뻐서 몇 개 이렇게 적어놨었던 게 있어요. 이런 말들은 아이만 할 수 있는 말이다. 나도 이렇게 순수하게 계속 살아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 그리고 사람은 다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와 같은 마음. 초심. 인간으로서의 초심. 근데 그게 자꾸 변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세상을 어떻게 겪게 되고 하면서 변하는데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의 마음이. 그리고 그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저 스스로.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 속에는 그 아이였을 때 처음에 그 모습이 있겠지 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동시를 그 아이의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를 잃지 않으려고. 아이들한테 막 야단치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어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다 똑같이 했거든요. 저희도 아이 때.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어렸을 때 사실은 저런 마음이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 더 소통도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2권을 또 멋모르고 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글을 쓰다 보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를 못 썼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쓴 글은 정말로 순수하고 진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 아이들은 정말 그 처음에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너무 이게 아닌데 한 척을 했구나 해서 1년 정도를 동시에 아예 한 편도 못 썼어요. 그러다가 야 그렇다고 해서 안 쓰면 또 멀어지겠구나. 그래도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자. 그러니까 저의 보통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거는 아까도 왜 그 객차에도 말했죠. 완벽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비슷하게라도 하면 내가 더 나아가는데 아니 못해 하고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해. 그러면 야 내가 10kg 빼면 너무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1, 2kg라도 빠지겠지만 아이 찌던지 말던지 하면 20kg가 찌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라도 가려고 노력을 해야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그래서 동시도 내가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써야 된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언어는 순수하기 때문에 시를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되게 순수하게 써요. 그래서 제가 이달 선생님의 시를 읽고 왔거든요. 딱 첫 시집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언어로 쓰셨어요. 그래서 안 돼요. 한 권, 두 권, 세 권 막 계속 쓰다 보면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의식하게 돼요. 자꾸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멋있겠지. 딱 써놓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사람이.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순수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담는 게 중요한데 계속 쓰다 보면 이렇게 하면 멋있겠지. 그래 감정 떨었어 막 이렇게 자꾸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언어가 물이 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를 읽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게 닮아가고 옮아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나의 언어를 어느 순간에는 잊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동시를 쓰면 다시 리셋이 돼요 사실. 왜냐면 그런 걸 다 빼잖아요. 수식어나 뭐 표현법이나 뭐 그런 걸 다 빼고 정말 내 마음만 담는 게 동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거 쉬었다가 1년 동안 하나도 안 썼다가 한 달 동안에 50편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신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그 다음 동시집 원고를 한 달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시는 그런 의미. 올해 2권의 시집이 나온다고 했죠. 네, 동시집 하나 동시집 하나. 왜냐면 작년에 반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언제쯤 나오나요? 8월 13일. 8월 13일요? 네. 기억해요. 진짜요? 기억해 주셨다가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동시집에 완이, 행구리, 준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저희 3남매. 네. 작가님 그 첫 번째 동시집 완이의 잠꼬대에 완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게 보이시죠? 네. 제가 동시집을 읽다 보니까 완이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몇 번 나오지? 그래서 세봤어요.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분? 안 세봤어요. 세봤죠? 전 좀 엉뚱한 한번 맞춰보시죠. 네. 맞추시는 분에게는 네. 요 아픈 손으로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여기 시인님께서 친필 사인해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맞출 수 있어요. 7번이요. 땡. 네. 없다. 네, 더 많이 네, 나와요? 업입니다. 13번. 위. 다른 분. 21번. 22번. 35. 다음. 27? 다음. 26. 김파란 시인님 정답입니다. 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한 개 차. 와. 네. 놀랍다. 제가요, 맨 처음에 쉬어봤는데 26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쉬어봤어요. 24번이 나오더라고요. 24번이 나와서, 이거 한 번에 26번 나오고, 한 번에 24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다시 쉬어보자. 그러고 연필로 체크했어요. 그래서 26번 나오더라고요. 정말요? 네. 네.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완이 잠꼬대라는 시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시에는 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올까요? 아까 몇 번이라고
하셨죠? 맨 처음에? 몇 번이요? 아, 네. 다음. 6번 나오고. 아, 네. 그래서 지금 와니의 잠꼬대라는 제목부터 참 인상 깊었는데 그 와니는 실제 인물이면서 또 시에서는 네. 상상의 인물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네네. 실제 와니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 큰애예요. 네. 아들 첫째. 7화예요. 그러니까 소풍을 갔는데 에버랜드로 5살 때 다리가 아프대요. 그렇게 많이 걸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막 이렇게 주물러 주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다리가 아플 때 이렇게 주물러 주면 시원해진다고. 막 주물르니까 정말 시원했나 봐요. 그리고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한참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 내가 친구들 다리 다 주물러줬어 하고 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러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내 시에 그대로 적었어요. 뭐 다른 그거 없이. 정말 네. 실제 상황이었군요. 근데 걔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되게 귀여운 말들을 되게 많이 네. 했어요. 붙인 게 이렇게 붙이고 네. 있어갖고 비가 오는 날에 엄마 붙임이 붙이고 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비 오는 소리라고 했더니 비는 장난꾸러기야 막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시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메모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요 2권의 도시집에는 제가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울 때 뭐 겪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1년 동안 또 더 못 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다 컸고 마지막 준이는 이제 시험이 나고 준이 지금 중3이거든요 막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언어를 또 더 막 접하기 힘들어서 더 그랬던 것도 있는데 그 2권의 도시집 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키웠을 때 경험들 결국에는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두 번째 시집 꽃잎 먹는 달팽이에 그 딱지야 힘내라는 동시가 네. 있더라고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네. 저도 어렸을 때 한 딱지치기 한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작가님은 딱지 좀 치시나요? 아니 저는 아니고 이제 아이가 네. 요즘은 딱지가 낭만이 없어요. 플라스틱 딱지 아시죠? 아, 네. 네. 옛날엔 막 종이 이렇게 뜯고 저거죠, 네. 우유 먹은 다음에 이렇게 네. 하고 했는데 요즘 플라스틱 딱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계속 잃어가지고 애가 울상이 생각도 오고 막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썼어요. 네. 저는 딱지 보다는 그럼 혹시 뭐 고스톱 좋아하시나요? 벌써 좀 좋아하죠. 아 그래요? 진짜 한번 만나요. 집이 열쇠채예요. 그래서 저거 괜찮으시겠어요? 한 달만 연습하면 아, 네, 될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건 좋아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오빠가 4살 오빠가 있는데 네. 되게 많이 잘 놀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저한테 왜 초등학교 때 고스톱 한번 쳐보자고 이렇게 네. 가르쳐줘서 저도 어렸을 때 고스톱 몇 번 치다가 저도 이제 사남매인데 들켜가지고 싸움 재밌게 하다 보면 또 꼭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뺏겨가지고 그 소주 끓이는 아궁이에 여러 번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랑 많이 있었어요. 아.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밖에 이제 이렇게 힘드시고 한데 항상 둘이 막고를 치자고 하셔서 뭐 딱히 할 게 없으시니까 그래서 계속 막고를 쳐드렸어요. 진짜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제 결혼하고 네. 같이 할 상대가 네. 없어서 엄마가 되게 심심해 하셨어요. 네.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어디 실력이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태가 그냥 어머니랑 쳤던 기억? 네. 그 작가님은 어린이 독자를 또 많이 만나실 텐데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어떤 친구가 막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3번째 책 내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 2권 다 읽었으니까 3번째 책 내놔요 이러는데 아유 참 고맙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좀만 기다려줘 했는데 빨리 못 냈어요. 제가 작년에 좀 이렇게 그래서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친구 이미 이제 6학년 돼가지고 안 기다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어디에 갔는데 1학년 친구였어요. 막 책을 너무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도시집이 좋았거든. 너무 열심히 읽어서 엄마가 물어본 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냐. 그러니까 이건 글씨가 조금밖에 없어요.
책들을 엄마가 주셨나 봐요. 네. 동시에 막 이렇게 한 친구도 있고 네. 어른들이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의 시선을 봤을 때 이제 아이의 시선이잖아요, 어쨌거나. 네. 근데 잃어버렸던 이제 그 동심을 좀 떠올리게 됐다 하면서 오히려 어른들이 되게 예. 근데 저는 어른들이 동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화책 수업도 되게 많이 하는데 오히려 동화와 동시를 어른들이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더 필요하.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네, 우리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동시를 읽겠습니다. 네, 동시 동화. 네. 아직 준비한 질문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또 정해진 시간이 있는 관계로 그 작가와의 대담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작품 낭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훈명하는 시인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또 시인에게 질문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삼숙 시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낭독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깃털이 검은색 한 마리 침범됩니다. 살점이 짓무르고 피구름이 맺히므로 빛에 오르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날개 기름이 가만히로 몸을 씌웁니다. 눈물 맞아 고물가 고개를 숙입니다. 오른조차 고물가 숨을 쉽니다.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검은 새를 누르며 핏빛 뿌리를 낳아준 새에게 갑니다. 날개에서 떨어지는 달의 조가 하얗습니다. 깃털이 검은색 그림자는 달빛이다. 눈물 맞아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오른조차 보니까 숨을 참는 달빛 그림자. 아픈 손으로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김문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문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나도 더 많은 이야기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망가진 문처럼 손이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통증 때문에 잠기지도 않은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과 마주한 적 없는 등으로 문을 열었다. 뒷걸음질로 몸이 문을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생겼을 때 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었다. 아무 원망도 없고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물결,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투명한 다리, 때론 더러운 발로 문을 밀고 몸을 밀어 넣은 적도 있다. 손이 아프다는 핑계로 사과도 없이. 그런데도 나를 밀쳐내지 않고 여전히 길을 내어주었다. 사람들이 문의 모서리를 감정도 없이 밀쳐내고 떠나갈 때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울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묵묵한 일상. 세상에 그렇게 많은 손이 있다는 걸 알았다. 아픈 손으로 내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물결처럼 가만히 길을 내어주는 따뜻한 문이 되고 싶다. 바람의 길목을 만들다. 바람아 지나가는 자리에 문을 닫아 놓았더니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문을 닫아 놓았더니 밤새 쿵쾅거리며 온다. 방문을 열고 창을 열어 길을 만들어 주었더니 빠져나가는 바람의 뒷모습이 시원하다. 닫힌 문 앞에 서서 오래오래 울었다. 바람이 두드리는 소리보다 크게 울었다. 마지막 날의 고백. 김본희.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면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잎사귀들은 왠지 눈물이 날 것만 같지만 수많은 날들이 길가에 쌓여 포근한 소리를 낼 테니까요. 나무 아래 놓여있는 긴 의자에 먼저 와 있는 이파리들에게 행복하게 살아온 날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가을비가 내려 빗줄기 뒤에서 추운 어깨를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나는 우산을 들고 걸어가 가로수길이 나오는 노래를 영화처럼 불러주고 싶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어울리는 소리로 첫눈 오는 날 만나자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을 믿고 싶으니까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노을처럼 붉어진 얼굴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면 그렇게 나무처럼 걱정도 없이 춤을 추며 바람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대와 나무처럼 하루를 살아 천년처럼 오랜 그림이 되고 싶습니다. 김고은이 시인이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뭐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또 많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요즘 세상에 누가 시를 읽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근데 그게 내 가까이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고 여러분들은 또 같이 문학회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쟤는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도반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거는 아까 선생님들도 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사실은 쓰는 거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작가가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시를 쓰는 건 취미니까 좋으니까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작가가 돼서 작가로서의 삶을 사는 건 또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나는 취미가 아니라 정말로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시인의 길은 정말 그냥 만만치 않게 외롭고 힘들다. 하지만 내 옆에 이렇게 같이 시를 쓰고 읽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너무 되게 행복하고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한 그 기억을 잊지 않고 10년 제가 쓴 거에 대해서 심표 혹은 마침표를 또 한 번 찍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처음 글을 쓸 때 이상욱 선생님이 하신 말씀 저는 어디 가서도 항상 하는데 시 쓰는 게 즐거우면 시인입니다. 그 문장을 저는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괴로울 때 계속 그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막 이걸 죽도록 괴로운데 이걸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난 시 쓰는 게 괴로워하면 쓰지 마세요. 더 즐거운 거 하세요. 그냥 넷플릭스 보고 팝콘 먹으면서 드라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글을 쓰고 내가 정말 좋은 시 한 편을 썼을 때 행복하다. 그러면 계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시집이 나오면 그때 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아쉽게도 또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못다한 이야기는 저녁 식사하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고요. 오늘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설레고 기뻤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하면서 몰랐던 김고은 작가님의 또 매력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저에게는 또 마음을 마주하면서 새로운 그런 문학적 열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김고은이 작가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